그죠?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대형 할인점, 대형마트가 소매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지요. 그런데 여기 뭐 이 지표에서 확인하는 그 이후의 연도에도 사실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더욱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 가운데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매장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매장들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점 점포 수의 정체, 대형 할인점의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왜 대형 할인점이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것들을 보다 보면 대형 할인점이 뭘 엄청나게 못해서라기보다는 그죠? 요즘 사람들의 소비 모습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지만 아까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그죠? 쿠팡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대형 마트,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많은 경우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났고 그죠?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대형마트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저 뭐 매일매일 대형마트에 가는 게 아니잖아. 이마트, 롯데마트를 매일매일 가가지고 장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혹은 주말에 차를 타고 가서 뭐 일주일치 먹거리를 뭐 이렇게 구매해 오거나 뭐 생활용품들을 구입해 오는 뭐 이런 구조들이 사실 대형마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웬만한 거는 다 온라인으로 되고 그죠? 그다음에 가구 수들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며칠치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되는 구조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쿠팡 프레시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온라인 업체로 차라리 주문하면 그만이고, 뭐 이래 보니까 이제는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요즘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많이 변해서 대형마트, 대형 할인점들이 요즘의 어떤 그런 소비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유통 채널로서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형 할인점의 위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형 할인점들의 위기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죠. 오히려 뭐 어,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라이브 채널이라든지 그죠? 라이브 커머스라고 표현하죠.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이라는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었던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급성장했고 뭐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와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여기 혜진이 조혜진? 혜진 마이크 안 되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혜진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 이용해 본 적 있어요? 라방? 아니요, 이용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는 알죠? 네. 라이브 커머스 보다 보면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뭐 아니 못 느껴요? 라이브 커머스 보다 보면 여러분들 부모 혜진 저기 집에서 부모님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홈쇼핑이랑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홈쇼핑?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잖아.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막 소개하고 팔잖아. 어? 단지 뭐만 달라.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가 뭐가 다른 것 같아?
홈쇼핑에는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와서 열심히 유명한 사람들이 막 제품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고, 라이브 커머스는 그죠? 말 그대로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요즘 홈쇼핑 여러분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홈쇼핑 업계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응? 홈쇼핑 되게 어렵대. 응? 어렵지. 옛날에는 그죠? TV 채널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 소개하고 팔았는데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뭐 쿠팡이나 마켓컬이나 웬만한 인터넷이라든지 가면 다 있고 그죠? 또 이런 라이브 커머스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홈쇼핑 업체들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응? 그걸 떠나가지고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TV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그냥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 비즈니스하는 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인플루언서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제품 소개하고 파는 거야. 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시간이 변해가면서 환경이 변해가면서 그죠? 새로운 모습으로 그냥 비춰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홈쇼핑에 절대 안 들어가지. 왜? TV를 안 보는데 무슨 홈쇼핑에 들어가? 어? 차라리 카카오톡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 챗이나 라이브 커머스에는 들어가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도 20년, 30년 동안 홈쇼핑 이용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중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중년이 되셨다고 해서 홈쇼핑 이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음?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변해가면서 환경이 변해가면서 하다가 사라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환경이나 변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응? 새롭게 하는 거야, 늘 이렇게 새롭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더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도 내가 다 또 수락을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부분들이. 음,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잠깐 그 옵션을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불편해.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줌 시스템에서 왜 자동으로 이렇게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일이 세팅을 바꿔놔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빡하면 옵션을 안 바꿔놓으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 풀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소매 주자들 중에서 몇 가지 조금 더 핵심적으로 소개할 내용들은 바로 이제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요 내용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그래서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무슨 말일까? 잘 와닿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경로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큰 파워를 갖고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가 봐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근데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요즘 책 어디서 삽니까? 책. 그럼 책 어디서 사요? 전은진? 네, 은진이 요즘 책 어디서 사니? 책.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서 사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그죠? 동네 서점 가서 책 사본 적 있어요? 네, 동네 서점 가서 사본 적은 있겠지만
대부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가예요. 아니면 예스24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열의 아홉은 다 그래. 심지어 요즘에는 쿠팡에서 책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갖다 줘.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판사가 있지. 서점이 있어요. 은진이 한 번만 더 얘기해 줘. 출판사가 힘이 쓸까? 서점이 힘이 쓸까? 서점이 힘이 센 것 같아요. 특히 거기서 얘기한 서점은 누구야? 대형 서점들이요. 그렇지, 대형 서점. 응? 여러분들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음,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하셨을 때 그죠? 갑자기 이제 각 서점마다 그 책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출판사가 힘이 있어요. 어? 동네 서점한테는 힘을 부릴 수가 있어. 왜? 아, 동네 서점도 저기 책 좀 있어야지 팔 수 있잖아. 근데 대형 서점들한테는 힘을 못 써요. 왜? 평상시에 거기서 괜히 물 들어왔다고 힘만 썼다가 다음번에 어떡하려고. 그 얘기를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경로 구성원 등 중, 그죠? 아까 서점이 있고 출판사가 있지. 경로 구성원들 중 누가 누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대. 아까 얘기했잖아. 대형 서점이, 그죠? 예스24가, 교보문고가, 영풍문고가 출판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걔를 통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그죠? 버라이티컬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거지. 근데 그 힘을 갖게 되는 방식이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관리형 VMS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관리형 VMS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힘의 논리야. 시장 논리야. 즉, 큰 놈이 힘 있는 거야. 그죠? 응? 동네 서점들보다는 대형 출판사가 힘이 있어요. 응? 하지만 이 출판 세상이 바뀌어서 대부분 동네 서점은 미미해졌고 큰 출판사들이 생겼어요. 아니, 큰 저기 서점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큰 서점이 그죠? 출판사들한테 목소리 높이고 있는 세상이 된 거야. 또 이런 비슷한 동네가 어디 있어요? 응? 비슷한 동네. 여러분들 신라면이 힘이 세겠어? 동네 슈퍼 아저씨가 힘이 세겠어요? 신라면이 세지. 그죠? 근데 신라면이 힘이 세겠어요? 쿠팡이 힘이 세겠어요? 쿠팡이 훨씬 세지. 대형마트가 훨씬 세지.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조와 유통 중에서 누군가가 더 힘을 가지고 뭔가 구조를 끌어가는 유통 경로 시스템을 우리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관리형 VMS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유통사들이 커지다 보니까 제조사들을 꽉 잡고 유통사들이 큰 힘을 갖게 되는 현상. 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유통사들이 커지는 모습을 뭐라고 부른다? 메가 리테일러라고 표현하죠. 메가 리테일러. 그죠? 리테일러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아마존, 그죠? 쿠팡, 그다음에 뭐 교보문고는 뭐 아마존이 쿠팡에 비하면 잽도 안 되지만 어찌됐거나 큰 놈들이지. 이렇게 유통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그 동네를 꽉 장악하고 제조사들을 그 밑에 두고 힘의 논리로서 제조 유통의 관계를 끌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익적 마케팅 시스템 중에 관리형이다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아까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경로 구성원들 중 누가 다른 놈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걸 관리형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VMS가 있어요.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약속이야. 계약에 의해서 그런 힘이 논리가 발생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계약형 VMS다라고 합니다. 계약형 VMS. 그죠? 계약형 VMS. 계약에 의한 겁니다. 계약.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많이 보던 것들이죠? 다
다 누가 하시는 거야? 백종원, 그죠? 백종원 대표가 하시는 백다방, 그죠? 뭐 이런 업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업체를 뭐라고 부르죠? 성호, 방송호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응? 이런 업종을 뭐라고 불러? 많이 들어봤잖아, 이런 거. 프랜차이즈? 그래,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가 뭐야? 성우가 알고 있었던 프랜차이즈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프랜차이즈가 뭐야? 프랜 그냥 본사가 따로 있고 어, 가맹점에 약간 그렇지, 지오 그렇지, 브랜드나 이런 노하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지. 어, 또 막 맞아. 하는 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경로 구성원들 안에는 본사가 있고 가맹본부라고 하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있어요. 성우, 누가 힘이 세니? 본사. 본사가 힘이 세요. 그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계약 관계야, 계약.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구조. 그게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인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여기 계약형 VMS다. 아까 이마트와 신세계 아니죠.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뭐 쿠팡과 그다음에 제조사의 관계는 계약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그놈이 큰 놈이 된 거야. 그냥 큰 놈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지. 그래서 관리형인데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힘의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본사가 모든 걸 지원해주고 통제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는 편의점 다 프랜차이즈야. 그다음에 카페, 커피 웬만한 건 다 프랜차이즈죠. 그죠? 그다음에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약형 VMS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치킨 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어, 기업형. 기업형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인이 같은 거예요. 어? 즉 제조사와 유통사의 주인이 같은 거야. 그 제조사가 자기 유통사를 차려가지고 직급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뭐. 그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걸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주 옛날에 백화점들 태동기 때 미국에서도 뭐 시어스 백화점이나 이럴 때 보면 그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패션 제품들은 그 소유주가 누구냐면 백화점 그 주인이야. 자기네가 그 제조해갖고 자기네 파는 거야. 뭐 자기가 힘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요즘에는 이런 기업형 형태, 주인이 같은 형태들의 제조 유통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고요. 주로 계약 관계나 이제 시장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리형 형태가 있고, 계약형의 대표 사례가 프랜차이즈고, 관리형의 대표 사례가 유통사가 큰 메가 리테일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두 개만 더 얘기합시다. 뭐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사와 즉 본사 가맹점 본사라고 하죠. 가맹점과 이 밑에 수많은 가맹점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본사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 여러분들 뭐 부모님 중에 아주 맛집을 하나 식당을 잘 하셔. 야, 나 이거 한번 프랜차이즈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프랜차이즈로 가져가는 장점. 내가 직접 다 열지 않고 프랜차이즈로 할 때의 장점이 뭘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사가 하는 장점.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정민규?
그게 민규. 네. 민규 저기 메가커피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용하지? 어, 네. 거기도 본사가 있고 수많은 가맹점이 있어요. 그럼 본사 입장에서의 장점은 뭐야? 민규. 수익률이 더 벌 수 있다? 수익률? 수익률을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민규가 커피 가게를 하다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민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예요? 그럼 내가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 메가커피 전국에 몇 개 있는 것 같아, 민규야? 많이 있습니다. 대충 어봐. 한 100개 정도요. 100개? 야, 100개는 더 되지. 몇 천 개 있을 거야. 그럼 민규가 생각하기에 한 10년 동안 몇 개가 1000개가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민규가 그걸 직접 하면은 1000개를 10년 동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1990년대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97년인가? 그죠?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2000개 정도 깐 거야. 2000 몇 개. 직접 하잖아, 걔네들은. 근데 그거를 몇 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장 큰 본사가 갖는 장점은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사업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그러면 가맹점의 장점은 뭐야? 가맹점. 이민영? 민영이? 네. 민영이가 직접 카페 하지 않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맹 사업을 뛰어들었고 내가 점포 하나를 하는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야? 기초 비용이랑 마케팅 전략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본사가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주지요. 내가 잘 몰라도 손쉽게 할 수 있지요. 그죠? 그다음에 브랜드 지원을 받지요. 마케팅 활동에 지원을 받아요. 응?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크게 어떤 노하우가 없어도 그죠? 내가 어떤 분야에 잘 몰라도 많이 뛰어들어서 하는 거야. 그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이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냥 미래를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음, 본사는 뭘로 돈 벌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즈들 수익 일부를 받으면서. 맞아. 대충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일종의 처음에 이제 뭐 가맹 사업을 할 때 그 가입금, 가맹비라는 걸 받아요. 그 만약에 이민영 사장님께서 나도 이번에 요즘 뭐 메가커피 하나 열어야 되겠어라고 해보면 메가커피 본사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 일정 부분 가맹금이라는 걸 내고 그다음에 매월 그죠 판매 일정 부분을 이제 로열티라는 구조로 주게 돼요. 그래서 원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수익원은 그렇게 가맹금과 가맹비와 그다음에 로열티라는 걸 가져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응? 워낙 요즘에 많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민영이가 메가커피에 가맹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가맹비를 세게 불러. 그러면은 컴포즈가 좀 싸면 컴포즈 하는 거야. 로열티가 더 싸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본사에서 현재 뭐 가맹비와 그다음에 로열티를 정말로 제대로 받고 있는 거나 그런 데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길이 없잖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꼼수를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실적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히 이제 이런 식음료 쪽, 먹는 쪽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본사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그죠?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어떤 덧붙여 가지고 기업이 본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죠. 가맹점들이 불만이 많아지지. 뭐 내가 하다가 내가 사오는 게 더 싸는 거지, 원재료가. 울며 가끔 여러분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범이가 치킨 장사 5년만 해봐. 야, 본사 지원 없어도 내가 닭 튀길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어? 이제는 교촌 도움 없이 내가 하고 싶어. 어? 내가 사오면은 더 싸게 사와. 닭도 기름도. 근데 그게 못해. 왜? 계약 관계잖아. 계약 관계. 그다음에 또 성범이가 저기 학교 앞에서 교촌 치킨을 해. 그러니까 학교 앞에 학생들은 이상하게 이런 메뉴를 선호해. 신메뉴를 하고 싶어. 못해. 왜? 본사가 안 해주니까. 또 이런 단점들이 생겨요. 응?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뭐 어찌됐거나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죠? 그런 장단점의 이해관계를 수렴해가는 그런 구조고, 그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의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천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도 취업하는 대신에 자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과 다르게, 그죠? 이렇게 가맹점 사업을 뛰어들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가맹 사업, 가맹 본부 입장에서 가맹 사업을 펼쳐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다 이런 계약형 VMS 프랜차이즈 시스템 안에 녹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다음에 자주 혹은 가끔 만나는 그런 소매점들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전문점, 백화점, 슈퍼, 편의점, 할인점, 온라인, 드럭스토어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소매 채널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소매 업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업태. 그죠? 여기 업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이마트 안 가? 이마트 왜 안 가? 롯데마트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 왜 안 가? 쿠팡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죠? 이마트 안 가. 롯데마트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올리브영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편의점 왜 안 가? 편의점 GS 때문에 세븐일레븐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쿠팡에 주문해서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매 간의 경쟁은 개별 업체끼리의 경쟁도 벌어지죠. 물론 GS와 그다음에 세븐일레븐이 경쟁하고 있는 거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그 위에서 업태 간의 경쟁이 있는 거야. 채널 간의 경쟁이 있는 거야. 대형마트는 온라인과 경쟁하고 있는 거고요. 편의점은 대형마트와 경쟁하고 있는 거고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매 업태라는 표현이 있고 업태 간의 경쟁을 먼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업체 간의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업태 중에서 소매 업태 중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역할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 출발점이 이제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뭐 읽어보시면은 대충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죠. 오랜 역사, 시장은 싸잖아. 근데 품질 보증은 안 되고 시설은 조금 떨어져 있죠. 응? 그렇지만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뭐 IT화도 하고, 그죠? 특히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 많은 현대화를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 두 가지에 목숨 걸고 있죠. 재래시장들은 그죠? 지역 축제, 문화 이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활동들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워낙 이제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지역들마다 서울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명소가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지방 이제 이렇게 공동 상표라든지 요즘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쓸 수 있게끔 공동 마케팅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재래시장은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한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문점. 전문점은 말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전문점 하면은 특정한 아이템들을 많이 파는 데를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전문점으로 떠오르세요? 그죠? 아마 이런 것들인 거야. 그죠? 하이마트, 가전 전문점이야. 그다음에 요즘은 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신발만 많이 팔고 있던 ABC 마트 같은 경우들. 그죠? 전문점이에요. 그다음에 다이소 전문점이야. 생활용품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 장난감 팔던 토이저러스라든지 뭐 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형 이런 장난감 잔뜩 쌓아놓고 팔던 전문점들 다 없어요 지금. 응? 왜 없냐? 왜 없어요? 인터넷에 시대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원래의 전문점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2번. 그죠?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들과 경쟁하는 구조. 근데 이제 그 특정한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파는 것들이죠. 신발, 그죠?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 싸게. 그래서 옛날에 이런 할인점도 뭐라고 불렀어요? 카테고리 킬러라고 표현했었어요. 옛날에. 카테고리 킬러. 특정한 카테고리를 싼 가격으로 킬링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들을 전문점이다라고 했었어요. 전문 할인점.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되게 유명무실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온라인이 다 장악을 해버린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전문점들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생활도 더 나아지고 사람들이 특정한 아이템에서 싼 거보다는 고가의 좋은 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점점 전문점들도 이렇게 그죠? 고급화, 스페셜티 스토어 형태로 변화되는 모습이 요즘의 전문점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옷, 패션 이렇게 특정한 아이템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또 전문점들도 많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통 채널 중에서 전문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점. 이렇게 전문점까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오프라인 기준으로 유통 채널의 쌍두마차 중에 하나인 백화점 생각해 봅시다. 백화점. 그죠? 왼쪽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야. 백화점은 상품이 많지, 입지가 좋지, 쾌적하지, 서비스 좋지, 믿을 수 있지, 가격이 비싸지. 우리나라는 롯데, 현대, 신세계의 유통 3사가 모두 백화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응?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한번 좀 누가 얘기해 보세요. 백화점의 현재와 미래. 백화점이 잘 될까 요즘? 고민이 뭘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진이, 전은진, 네, 백화점은 못 파는 데니? 어, 식품부터 뭐 명품, 다 네, 파는데 은진이 생각하기에 백화점에서 뭐 제일 많이 파는 것 같아? 명품이요. 명품. 백화점 들어가 봐, 은진이. 자, 1층부터 갑시다. 1층에 가면 뭐 있니? 화장품이나 향수 쪽 명품 계열, 이런 거 있지? 자, 에스카레이터 타고 2층 올라가. 2층에 가면 뭐 있니? 어, 의류 정도, 자, 3층에 올라가 봐. 3층에 가면 뭐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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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 가면 뭐 있니?
그쪽도 30까지 의류는 안 올라가는구나. 응? 4층 가봐. 4층에 뭐 있을 것 같아? 가구. 그치 나중에 저기 이제 늘 평상시에 이제 알 텐데 갑자기 아마 지금 생각이 안 날 거야.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다음번에 백화점 갔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백화점 1층 가면 화장품, 가끔 명품 보고 있어요. 2층 가잖아. 되게 여성 옷들 팔어. 3층 가면 또 여성 옷들 팔아요. 그죠? 4층 가면 젊은 애들 옷 팔아. 5층 가면은 아이들 옷 팔아. 6층 가면은 아웃도어 팔아요. 7층 가도 옷 팔아. 8층 가면 먹는 거 팔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화점은 옷 파는 데예요, 주로. 옷이야. 패션이 아이템이 중심이야, 백화점은. 옛날에는 백화점이 그래서 존재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어떤 옷을 팔아? 유명한 옷을 팔아요. 브랜드 옷을 팔아. 비싸게 좀. 그런데 그렇게 브랜드화된 옷들을 딴 데서 많이 안 파니까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거야. 아주 비싸도. 근데 지금은 아니 뭐 온라인에서도 유명한 브랜드 옷 다 팔아요. 더 싸게. 백화점에서 옷 사러 갈 일이 없어요. 백화점은 장사가 안 돼. 기본적으로. 이미 2000년대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여러분들은 06년생, 07년생 이때잖아. 그죠? 2000년대 초반에 백화점이 그때 한번 뭐를 세차게 하냐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다. 옷도 안 팔리고 사람들이 막 이제는 할인점 가서 오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백화점은 우리나라 백화점 기준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한번. 고급화, 명품. 지금은 백화점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지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진짜 목숨 걸었어. 그래서 신세계 롯데 현대가 1층 진짜 명품 다 유치하고 막 뜯어 고치고 막 그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 거야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마침 2000년대 월급도 끝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막 보라 마셔라 먹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IMF 끝나고 경기가 괜찮아지면서 백화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났어요. 명품 장사하면서 이렇게 고급화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백화점은 옛날에도 백화점은 고급이었어. 옛날에는 그냥 유명한 브랜드 파는 데니까 고급이지 딴 데가 없었잖아. 근데 이제는 다 그런 것도 하니까 유명한 브랜드 판다고 뭐가 고급이야. 그러니까 럭셔리한 제품들, 명품들 갖춰놔야지. 1층에 진짜 힘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약발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명품 뭐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면세점 가도 있고 뭐 해외 가서 사고 있고 이게 잠시 힘들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 패션 더 이상 안 돼. 안 돼. 응? 여러분들 백화점은 주력 고객층이 누굽니까? 50대, 60대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이야. 여러분들 백화점 젊은 사람들 잘 안 와. 백화점이 머리가 아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 끌어들일까? 응? 요즘 백화점 가보면은 백화점이 제일 힘주는 층이 몇 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최근 5년 동안. 아까 2000년대 초반에는 1층을 무지하게 힘을 줬어. 최근 5, 6년 동안의 백화점은 1층에 힘주는 것 별로 안 줘요. 어디다 힘을 줘? 신채은? 채은이, 네, 요즘 백화점은 몇 층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거 같니? 어, 이 3층이나 4층 이런데? 몇 층? 3층이나 4층 이런 쪽? 3, 4층은 왜 힘줘? 3, 4층 가면 주로 뭐 있니, 채연아,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나 의류 이런 쪽. 뭐 그러고 있는데 3, 4층 가면은 팝업 많이 열지, 팝업. 아, 네. 누구 들어오라고 팝업 여는 거야? 젊은 애들. 젊은 층들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지하로 가봐, 지하. 지하. 백화점이 요즘 와서 힘준 거는 그런 젊은 층 공간 아니면 지하층이에요. 지하에는 뭐로 힘줘? 먹는 거. 전국에 웬만한 맛집들 다 음. 들어오는 거야. 그 왜 그러는 거야? 안 오니까. 옷 사러 안 오잖아. 음. 채연이 옷 사러 백화점 가겠어요? 가끔 가요. 백화점 왜 가? 그냥 뭐 먹으러 먹 가는 거야. 그쵸. 먹으러. 맞아요. 먹는 거 제대로 없으면 왜 가 백화점? 먹으러 갔다가 뭐 하나 사오는 거지. 이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지하식품 매장이라든지 젊은 층,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백화점이 지금 백화점의 핵심 MD 전략은 젊은 층 공략하는 MD, 그다음에 먹거리 MD. 옛날에는 명품 MD였는데 이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오는 거야, 백화점이야. 그럼에도 취약해요. 그리고 요즘은 채연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줘봐. 여의도 더 현대 갔었니 안 갔었니?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보면은 기존 백화점과 조금 다르지. 네. 거기 가면 뭐가 좋아? 탁 뭔가 트인 느낌? 거기 50%가 탁 튀었잖아. 그지? 네. 맞아요. 옛날 백화점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은 한 평에서 얼만큼 파느냐가 중요했어. 근데 이제는 더 여의도 현대 같은 경우는 한 50%는 덜어냈대잖아. 이제는 파는 공간 많이 두면 뭐 하겠니? 사람이 안 오는데. 어? 오히려 나무 심고 의자 놓고 휴게 공간 하니까 사람이 더 오잖아. 이제는 정말로 백화점이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매장 구조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고급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현재 진행형이야. 그래서 만약에 채은이가 정민규 학생이, 이한희 학생이, 김영원 학생이 나중에 백화점에 면접 가봐. 요즘 백화점 어떤 거 같으세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앞으로 백화점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응? 지금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응? 백화점 옛날에 유명한 브랜드로 먹고 살았어요. 옷 비싸게 팔아서. 근데 이제 안 돼, 더 이상. 그러다가 럭셔리 힘 준 거야, 1층에. 그것도 힘들어져. 왜? 젊은 애들 안 오고. 왜 고민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젊은 층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젊은 층을 끌어들이겠어요? 그 고민 때문에 3, 4층 MD, 뭐 지하 MD, 식품 MD 이런 것들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네? 아예 안 오네? 오프라인 공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다가 이제 차라리 덜어내자. 이렇게 하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야. 5년 후, 10년 후 백화점 잘 될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주력층은 50대, 60대거든. 실버들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백화점? 진짜 백화점은 지금 고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작은 경험들을 한번 주제로 삼아서 고민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 여행이 많이 가는데 일본 가보면 일본 백화점도 보시고, 그죠? 다른 나라 백화점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가 커가는 거야. 유통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백화점이라는 구조 안에서 한번 꼭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마켓. 약간 유명무실한데 우리나라는 슈퍼마켓이라는 거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우리나라에는 의미가 좀 미미합니다. 응? 왜냐하면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애들 때문에 슈퍼마켓 쉽지가 않아. 근데 슈퍼마켓은 원래 되게 혁신적인 놈이야. 뭐냐면 여러분들 슈퍼마켓 하면 동네 앞에 있는 가게 가보면 다 땡땡 슈퍼지. 무슨 땡땡 슈퍼. 그죠? 여러분들 지금 동네 앞에 무슨 슈퍼 가봐.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슈퍼. 가보면 여러분들이 슈퍼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매장에 가서 뭐 찝어가지고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합니다. 음?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가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주인 아주머니가 뭐 사러 왔니? 물어봐. 그러면 뭐 라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 아줌마가 카운터에서 라면 집어와서 계산해 줬어요. 자, 이 두 차이는 뭘까? 뭐냐면 슈퍼는 셀프 서비스의 시작점이야. 셀프 서비스에 가운데 카운터 놓고 내가 가서 집어와서 계산하고 나가는 구조가 처음 슈퍼마켓 시작이에요. 이게 인건비 줄이는 거지.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조금 전에 이런 형태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구조는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집 앞에 있는 가게들이 다 슈퍼마켓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지만 재래시장, 할인점, 편의점 둘러싸여서 슈퍼마켓은 그다지 뭐 이렇게 크게 어떤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매 채널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코사마트라는 간판이 남아있는 거를 목격하게 되면 아 저거는 옛날에 슈퍼마켓이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함께 한번 브랜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동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뭐 같이 해본 것들인데 흔적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한번 봅시다. 편의점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익숙한 게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그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박성범, 네, 교수님. 성범이 편의점 많이 이용하지? 네, 이용합니다. 어디 많이 이용하세요? GS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GS.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 어디 있니? GS가 있고 또 누구 있니? 세븐일레븐 있죠. 세븐일레븐. 네, 또 CU CU 있지. 있습니다. CU. 야, 편의점 잘 되는 거 같니 요즘? 아니 개별 네 동네에 있는 편의점 말고 편의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오, 이유가 뭐야? 자 여기 봐. 성범이 왼쪽만 좀 읽어주실래요? 예, 편의점의 특징? 24시간 영업, 편의점은 24시간 요즘은 특별하지 인건비 비싸서 안 하는 경우 있지만 24시간 장점이죠. 네, 그다음에 또 편의점 장점이 뭐야? 두 번째, 편리한 입지, 그지? 집 앞에 있거나 편한 데 있죠. 이게 편의점 장점이야. 근데 세 번째, 편의점은 가격이 어때? 비쌉니다. 좀 비싸지. 슈퍼마켓보다 비싼 가격. 좀 가격이 비싸. 그다음에 편의점 물건 많아 안 많아? 한정된 상품 구색. 물건이 많지 않아 편의점. 네, 그런데 편의점은 그동안 이런 성장을 해왔어요. 뭐냐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편의점 90년대서부터 편의점은 쭉 성장을 해왔어. 왜? 이렇잖아. 야, 24시간 장사를 하잖아. 집 앞에 나가면 있잖아. 이런 장점을 쭉 성장을 해오다가 한번 성장이 꺾였어요. 왜? 아, 비싸거든. 가면 살 거 별로 없거든. 응? 그러다가 편의점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맨 거야, 이렇게. 응? 안 되겠다. 하다가 다시 한번 또 편의점이 쭉 성장을 해왔어요, 이렇게. 그 계기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 성범이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응? 야, 편의점 가보면은 편의점에만 있는 아이템들이 요즘 많아 적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무슨 상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여기 썼잖아. PB 상품. 배웠지? PB 상품 앞에서 네, 유통업자 브랜드. 응? 그러니까 편의점이 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옛날에 갖다 놓고 팔고 비싸게 사람들이 안 와. 살 게 없고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이러한 PB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거야. 미끼 상품들을. 이렇게. 음. 그러면서 편의점에만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좋은 반응을 얻고 그다음에 편의점들 가보면 요즘 이런 거 별거 다 해요. 막 공공요금 수납, 택배, 그 생활의 거점. 사람들 오라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요즘 또 싱글족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편의점 가보면은 소용량, 소포장, 그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편의점이 비싸다고 그랬어. 근데 성범이 하나만 더 네가 얘기해라 계속. 편의점에서 유일하게 싼 게 뭐가 있니? 편의점이 그래도 싼 거, 편의점. 이거는 편의점이 싸다. 편의점은 주로 어떤 행사 많이 해? 아, 뭐, 1+1, 2+1 이런 2 플러스 1, 1 행사입니다. 플러스 1처럼 해서 편의점은 모든 거는 싸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2 플러스 1 해가지고 특정 아이템을 싸게 비춰. 그러니까 편의점이 되게 싼 느낌이 있다라는 걸 주는 거야. 모든 걸 싼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편의점의 특징이 뭐야? 맥주 4캔에 10,000원.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저가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편의점이. 똑같아 아까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나드는 그 편의점을 다 봤던 모습들이야 이게 다. 그동안 편의점이 그죠? 24시간 영업, 편리한 입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편의점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9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 급성장을 해온 거야. 그런데 편의점은 취약해요. 왜? 가격과 상품 라인업이 취약해.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져. 그러다가 편의점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전략을 짜야지. 극복하기 위해서 미끼 상품 개발, PP 상품, 싱글족, 특정 가격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을 펴오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다시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졌어요, 편의점이. 너무 많아. 이건 뭐 집 앞 반경 1km 안에 수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또 편의점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목격하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까 백화점의 모습처럼 편의점의 모습도 한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편의점 업계 누가 알아요? 내가 편의점이 들어가게 될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인점입니다. 할인점. 할인점. 할인점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아까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할인점 같은 경우가. 그죠? 할인점은 왼쪽에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유명한 브랜드를 낮은 가격에 파는 거야. 우리 앞에서 가격할 때 얘기했어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그러니까 정상가 세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싸게 파는 거야. 상시 최저가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편의점처럼 이렇게 유통업자 상표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서비스 중요하니까 이런 백화점식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 가도.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골목 상권 침해하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편의점, 할인점, 대형마트 이런 데들 주말에 2주에 한 번씩 강제적으로 쉬잖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외 진출했다가 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뭐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할인점은 이런 거, 약간 이런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제는 대형 할인점이 국내에서는 되게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라는 것들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할인점 중에 하나가 월마트예요. 월마트. 우리나라 이마트, 롯데마트야 뭐. 그지? 근데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온 적 있다 없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겠지만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월마트가 실패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왜 실패했을까? 이제 그걸 통해서 어, 월마트와 이마트는 같은 놈이 아니다.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같은 놈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혹시 월마트 미국 여행 가거나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혹시라도 여행 가보시면 월마트 한번 가보세요. 월마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월마트에 뭐가 없을까?
뭐가 없냐면 신선식품이 없어요. 주로. 그래서 월마트는 기본적으로 신선식품을 취급하기보다는 식품을 판매하더라도 왜 공산품 있잖아. 이제 뭐 신라면 이런 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죠? 그래서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대형 할인점을 교과서적으로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불러요. 1번이요. 1번 디스카운트 스토어. 이거는 이제 월마트형이야. 응? 근데 우리나라는 3번형이에요. 3번형. 하이퍼마켓이라고 불러요. 유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신선식품을 꽤 취급해요. 우리나라는 매일매일 이제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특히 이마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월마트도 벤치마킹을 했겠지만 주로 벤치마킹한 대상은 프랑스의 까르푸 같은 업체라고 합니다. 까르푸. 걔네들이 이제 신선식품을 많이 취급해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과일 이런 거 먹으니까 마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요 디스카운트 스토어 형태로 들어온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월마트 하고서 가보니까 신선식품 반찬이 안 팔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뒤늦게 뭐 했는데 좀 힘들지. 이제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같은 대형 할인점이지만 그죠? 다 싸게 파는 곳이지만 약간 좀 형태가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형태들의 하이퍼마켓 형태의 대형 할인점들이고, 그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다라고 이해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 양재동에 가보면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아주 급성장해서 뭐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 중에 매출 1위 찍었다 이런 뭐 기사 많이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코스트코 같은 경우들이 멤버십을 형태로 하는 회원제 도매 클럽이죠. 약간 또 다른 형태들의 대형 할인점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멤버들이 가는 데고, 그죠? 가보면 정말로 이제 박스채 사와야 되잖아. 번들로. 그런 구조를 우리 이제 멤버십 형태들의 회원제 도매 클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코스코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장사 잘 됐죠. 그곳에 가면은 없는 물건들 있잖아. 막 그곳에만 살 수 있는 특이한 아이템들 많잖아. 또 그거 쫓아가지고 이마트가 또 뭐 무슨 클럽해서 만들었는데 잘 안 되지. 왜냐면은 가보면 이마트랑 물건 차이가 별로 없는데 뭐하러 가 거기를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렛 스토어라고 하죠. 아울렛. 이건 아울렛은 또 이제 약간 도심 외곽에 한적한데, 그죠? 임대료 싼 데다가 가건물 크게 줘가지고 약간 철진한 것들을 싸게 파는 대형 할인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울렛이라고 부르죠. 아울렛.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이해가지고 아울렛도 또 가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도시명 아울렛 이렇게 막 생겨나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슈퍼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식품을 많이 판매하는 형태들의 대형 마트를 이제 슈퍼센터라고 하고 월마트가 약간 옛날에 병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식품을 안 파니까. 뭐 아무튼 디스카운트 스토어, 하이퍼마켓, 뭐 회원제 도매 클럽, 아울렛 스토어들을 우리는 통칭하여서 대형 할인점이다라고 불러요. 그냥 말은 대형 할인점, 대형 마트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는 식자재,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퍼마켓의 유형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볼륨으로 보면은 그죠? 지금 오프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백화점, 대형 할인점, 그죠? 이런 쌍두마차가 소매 시장의 큰 주력 세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오프라인 주력 세상이 요즘에 갖고는 이 온라인에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쪽에. 그죠? 온라인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처럼 플랫폼 사업자들 중심이거나 아니면 쿠팡, 마켓컬리처럼 온라인 전문 업체들 아니면 기존의 신세계 롯데처럼 오프라인 하다가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들 이렇게 복마전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다 해요. 신선식품까지도 진출하면서
이제 마켓컬리 이런 쪽들로 쿠팡 이런 쪽들이 신선식품 쪽으로 이제 집중하면서 판을 더 키웠지. 옛날에는 뭐 주로 쿠팡 같은 데 생활용품 중심으로 그죠? 했는데 이제는 쿠팡도 신선식품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먹는 것까지 해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옴니이다라고 한 얘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까 이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얘기는 뭐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명칭은 드럭스토어라고 불렀어요. 드럭스토어, 약국 체인.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함께 판다라고 해서 드럭스토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 드럭스토어가 뷰티 제품 중심되면서 요즘에 이제 H&B라고 헬스 앤 뷰티로 불리면서 그죠? 굉장히 급성장을 한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래시장서부터 드럭스토어에 이르기까지 그죠? 여러 가지 업태들을 중심으로 소매시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혹은 뭐 간혹 가다가 그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업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태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용하시면서 아 걔네들의 기본적인 특징 걔네들의 현재 지금까지의 방향, 또 앞으로의 고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하다 보면 소매 유통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남는 시간 약간 추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과제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학기 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자, 여러분들의 과제는 일단 지금이 우리가 5월 18일 수업이죠. 그래서 다음 주 5월 25, 다음 주 5월 25일 수업은 영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 2개 정도 찍어서 나눠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중, 그러니까 25일서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면 TLS의 이제 영상 기록 제가 확인해서 출석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특히 여기 외국 학생들 주의해 주실 게 모바일로 시청하신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TLS 듣다가 뭐 여러분들이 창을 잘못 닫았는지 이러면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이 안 남으면 여러분들은 뭐 들었다고 하셔도 제가 어떻게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LS 기록에 남게 그동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념하셔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 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록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잘 확인하셔가지고 현재로서는 아마 금요일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6월 1일 날 이제 수업하고 여러분들 6월 8일, 6월 15일 날 마지막 14주, 15주 수업은 여러분 이제 과제 발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6월 3일 날 선거날 휴일이죠. 이때 자정까지 올려주시면 TLS에다가 파워포인트 양식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제 올리실 때는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자유 양식으로 한 장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초의 과제는 마케팅의 시간이라고 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주제를 찾아서 그죠? 여러분들의 배경을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관찰한 내용, 이 관찰이라는 거는 그죠? 그냥 네가 여러분들이 봤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진이나 뭐 영상이면 영상 이런 걸 남겨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한 학기의 과제였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오늘 아까 만약 유통 이런 거 배우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백화점 매장에 갔다가 그죠? 백화점에 요즘 왜 이렇게 팝업 매장이 많이 들어올까?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주제를 백화점과 팝업의 만남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백화점에서 이런저런 팝업들 많이 관찰하고 찍고 그죠? 뭐 이런 거 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배경을 찾아가지고 백화점과 팝업의 만남을 여러분들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엮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학기말에 몰아가지고 뭐 그냥 인터넷 사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발품 풀어가지고 관심 가진 거 반영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성실성이라는 이름 아래 평가 잣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주제를 다룰 필요는 없잖아. 그죠? 요즘 이런 것들이 정말 마케팅적으로 배워볼 만하다. 왜냐하면 14주, 15주차 여러분들 발표하는 것도 결국 수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좋은 주제를 발굴하셔서 요즘 마케팅의 모습, 요즘 마케팅 현장을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의 의미로서 평가를 또 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왕이면 만든 자료가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뽑아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도 좀 이렇게 주제를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셔도 좋고 2인 1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2인 1조로 진행을 하면 뭐 2명 분을 해줘야지 한 명 한 것보다는 더 잘 좋은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14주, 15주차 때 보통 뭐 우리가 한 60명 학생들이니까 그죠? 한 30명씩 나눠서 발표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브레이크 타임 빼고 한 15명 이렇게 발표를 하면 보통 한 6분, 7분 정도 안에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5분이면 충분히 발표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학기 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한 대로 과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뭐 10여 분 동안 질문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자유롭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 질문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질문하셔도 좋고요. 뭐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과제 질문 없으세요? 교수님, 저 있습니다. 예진이? 그 질문하세요. 활동 보고서도 같이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좋을지 이 좀 활동 예시를 비용으로는 뭐 별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 내가 뭐 백화점에 팝업을 받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과제의 취지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좀 평상시에 이렇게 잘 해보라는 거니까 내가 뭐 3월 달에 이렇게 계획을 가졌고 4월 달에 이런 데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료 준비했고 이런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담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자유롭게 그냥 한 장 정도. 그죠? 내가 그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잘 생각하고 봐왔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참고치인 거예요. 참고치. 이해하셨어요? 네. 네. 또 만약에 2인 1조로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조별로 미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또 질문,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분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최재형 들어왔어요? 정민규? 네. 그다음에 신채연 들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박시현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이아린 들어오셨어요? 이효원, 네. 네, 김가현, 네. 신정규, 기재우, 남윤영,
임서연, 네. 날씨나 그 말이, 말샤라 그 말이 들어오셨어요? 네. 이다은, 알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TS 수정해 둘게요. 과제 질문 없으세요? 뭐 개별적으로 하실 질문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더 소수 있는 인원들에서 질문하세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웨이팅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럼 나가셔도 좋고요. 질문 없으신 분들은 과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더 질문을 하실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 네. 저 혹시 그 파워포인트 양식에 최종 보고서랑 활동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따로따로 파워포인트 하는? 양식 맨 뒤에다가 이렇게 맨 뒤에 같이 한 장 포함하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수업 마무리해서 나가셔도 좋고요. 추가적으로 남으셔가지고 저한테 뭐 과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뭐 질문하세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